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 수도 서울의 역사는 600년이 넘습니다. 시작은 조선시대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데요. 하지만 조선의 건국과 함께 서울이 바로 수도로 낙점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은 서울이 조선의 수도가 된 과정과 그 한가운데 자리 잡은 왕가의 상징인 경복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문화의 밑바탕이 된 조선시대 이전에는 고려가 있었습니다. 918년 개국하여 조선이 건국되는 1392년 이전까지 474년간 우리 민족에게 세계관을 제공한 국가였던 고려는 불교 기반의 화려한 색채의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4세기 말 모든 역사가 그렇듯 결국 내부적 부패와 정치적 갈등으로 서서히 몰락하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 조선이 건국되었고 구체제를 탈피해 새로운 시작을 원했던 태조는 천도를 결정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고려 말부터 천도 움직임이 있었던 남경, 즉 지금의 서울로 옮기고자 했는데요. 하지만 이때부터 신하들 사이에 갑론을박이 시작되었습니다. 조선을 건국한 해인 1392년, 그해 11월 태조가 권중화를 시켜 태실을 새로 안장할 곳을 물색하게 시키면서 장장 8개월간의 기나긴 토론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때 권중화는 새로운 태실지와 함께 새 수도로 양광도 계룡산을 추천하게 되는데요. 이에 권근이 동조하면서 적극 추천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계룡산 자락에 실제 공사까지 진행되었으나 하륜의 건의로 공사가 중단되게 됩니다. 하륜이 말하길 도읍은 마땅히 나라의 중앙에 있어야 하는데 계룡산은 남쪽에 치우쳐져 있으며 풍수적으로 쇠퇴가 곧 닥치는 땅이라 말하였고 태조는 이를 받아들여 공사를 중단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하륜은 무학을 추천하게 됩니다. 무학은 지금의 연세대 뒤쪽에 위치한 안산을 이르는 옛 명칭입니다. 그러나 이곳은 땅이 좁다거나 풍수적으로 알맞지 않다는 여러 이유로 반대가 많았고 이후 불일사, 선점, 부소, 광실원, 도라산, 송경 등 수많은 후보지를 거쳐 최종 후보지는 다시 서울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수많은 후보지들을 제치고 서울이 어떻게 수도로 낙점된 것인지 지리적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시기 수도 선정의 기준은 풍수지리설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았던 계룡산이나 무학, 그리고 서울 모두 지형이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서울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서울의 외곽에는 북한산, 용마산, 덕양산, 관악산 이렇게 4개의 산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를 수도 바깥쪽 4개의 산이다 하여 외사산으로 칭했고 이 4개의 산은 지리적으로 도성을 감싸고 있는 형상을 띠고 있습니다. 외사산 안쪽에는 또 하나의 지리적 성벽인 내사산이 존재하는데요. 이는 북악산, 인왕산, 남산, 낙산입니다. 풍수지리적으로 북악산을 한양의 중심이 되는 주산으로 본다고 하는데요. 참고로 북악이라는 이름은 출처가 분명치 않고 일제강점기 시절 북쪽에 있다 하여 북악으로 불렸다고 합니다. 또한 조선시대에 북악산을 부르던 원래 이름은 백악이었다고 합니다. 조선은 이렇게 이중의 산악방벽으로 둘러쳐진 한 가운데를 수도로 활용하였습니다. 이렇게 지도로 지형을 살펴보니 지리적 방어선은 물론 넓은 평지까지 확보된 수도로서 탁월한 지리적 장점이 있는 곳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양이 수도로 확정된 후 다음 해인 1393년부터 새 왕조의 둥지가 빠르게 건설되기 시작합니다. 그해 9월에 시작된 수도 건설은 종묘를 시작으로 사직과, 경복궁, 그리고 성곽의 건설로 이어집니다. 1395년에 설치된 도성축조 도감을 시작으로 건설된 한양성곽은 1396년 정월부터 총 11만 8천여 명의 인부가 동원되어 한양의 안팎을 구분하는 지형의 경계선, 즉 현재의 북악, 인왕산, 남산, 낙산의 능선을 따라 건설되었는데요. 전체 둘레 18km에 이르는 서울성곽은 굴곡의 역사를 지나면서 많은 부분이 소실되었고 현재는 10.5km만 남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서울시에서 서울성곽을 녹지공간으로 바꾸면서 바쁜 일상에 지친 시민들에게 휴식을 제공하는 공간이자 역사공원으로 탈바꿈하였는데요. 또한 서울 한양도성이라는 앱을 만들어 스탬프 투어나 지도 제공, 오디오 가이드 등 다양한 컨텐츠들을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성곽의 안쪽, 도성 내부에 배치된 주요 건축물들을 살펴보면 유교를 기반으로 건설된 나라답게
주례 중 고공기에 나와 있는 좌묘우사 전조후시의 원칙에 따라 건축물들을 배치하였습니다. 이 원칙은 수도 건설 시 도시 설계를 좌측에 종묘, 우측에 사직, 앞에는 조정, 뒤에는 시장을 배치하라는 원칙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선은 주례 고공기의 원칙을 따르되 실정에 맞게 변형하는 응용의 묘를 보여주었습니다. 원칙에 따르면 시장은 궁 뒤에 배치되어야 하는데요. 경복궁 뒤쪽은 북악산 자락과 가깝고 공간이 없어 시장의 위치를 지금의 종로 지역으로 이동시켰습니다. 그리하여 지금의 종로사거리 일대에 자리 잡은 시장 지역을 운종가라고 불렀는데요. 여러 종류의 가게들이 운집하여 사람과 물화가 구름처럼 몰려든다는 의미의 지명입니다. 지금도 맛집들이 모여있고 TV 프로그램에도 나와 유명해진 피막골 역시 예전 시전들이 모여있던 자리이고 지금도 발굴 작업과 보존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의 중심에 조선의 정궁이자 법궁인 경복궁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조선의 중심이었던 이 경복궁을 설계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는 조선의 설계자로 알려져 있는 정도전이었습니다. 정도전은 철저한 성리학자이면서 실용주의자였습니다. 고려 말기 친원 정책을 반대하다 가게 된 두 번의 귀양살이를 통해 백성의 삶과 그들이 꿈꾸는 세상에 대해 배우게 된 정도전은 역성혁명을 주도했고 세왕조의 사상적 기반과 통치 이념 및 법 등 모든 국가 설계에 관여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정도전은 수도의 건설과 왕궁의 배치 및 명칭 등을 정하는 일을 전담하게 됩니다. 먼저 경복궁이라는 이름부터 정도전이 장명하게 되는데요. 왕조의 큰 복을 빈다 라는 뜻을 담아 정궁의 이름을 경복궁으로 지었다고 합니다. 정도전에 의해 설계된 경복궁은 지금보다 규모가 좀 작았습니다. 지금은 7,400칸 규모로 임진왜란 때 소실된 후 흥선대원군 시기에 재건을 하면서 확대 재건한 것이고 원래는 5,000칸 규모였다고 합니다. 다만 지금까지 남아있는 그림들과 자료들로 유추해보자면 예전에는 궁궐내에 전각들이 꽉 찬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많은 부분들이 훼손, 파괴되어 많이 빈 느낌이 드는데요. 지금도 남아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복원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경복궁은 유교적 이념을 바탕으로 거미블루 화이불치라는 컨셉을 가지고 지었다고 합니다. 이는 검소하되 누추하지 않고 화려하되 사치스럽지 않다는 뜻으로 이전 왕조의 궁궐에 비해 화려한 장식 없이 수수하고 검소한 설계를 추구한 것이라고 합니다. 경복궁의 구체적인 배치에 대해 살펴보면 먼저 대문인 광화문부터 경복궁의 특징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담과 연결된 거대한 성문과 처마의 유려한 곡선 그리고 장식들은 조화로우면서도 웅장함을 뽐내고 있었는데요. 개장 시간 중에 방문하시면 광화문과 더불어 근위대의 멋진 모습까지 어우러지면서 왕가의 위엄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대문인 광화문을 지나면 예를 널리 편다 라는 뜻을 가진 흥례문이 나옵니다. 흥례문을 넘어 근정문을 지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경복궁의 모습인 근정전이 나오는데요. 이곳은 신하들이 임금에게 새해 인사를 드리거나 국가의식을 거행하고 외국 사신을 맞이하던 곳이라고 합니다. 근정전은 정도전이 서경의 구절을 인용하여 만든 이름으로 왕은 부지런해야 한다는 말과 함께 천하의 일은 부지런하면 잘 다스려진다는 뜻에서 붙인 이름이라고 하는데요. 근정전은 경복궁의 중심이자 나라의 모든 것이 결정되는 자리이니만큼 내부는 화려하고 위엄이 넘쳤습니다. 특히 천장에 장식된 화려한 처마들과 모든 시선이 집중되는 중앙에 위치한 왕좌가 인상적인 곳이었습니다. 위엄 넘치는 근정전 뒤로 더 들어가면 경복궁의 편전인 사정전이 나오게 됩니다. 양옆에 천추전과 만춘전이라는 부속 건물을 끼고 있는 이 건물은 평소 임금이 신하들과 함께 나랏일을 의논하고 경연을 하던 곳이라고 합니다. 실질적인 정책들이 논의되는 곳이라 그런지 들어갔을 때 화려함보다는 고요한 느낌을 주는 그런 곳입니다. 사정전을 넘어가게 되면 왕과 왕비의 침소인 강령전과 교태전이 나오게 됩니다. 이 건물들은 왕과 왕비의 휴식이라는 중요한 목적을 가진 건물이라 그런지 양옆으로 부속 건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음식을 만드는 소주방들이나 보주침전인 웅지당, 연길당이 있었고 천문관 역할을 했던 흥경각이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인상적인 곳은 경회루인데요. 근정전 서편에 위치한 누각인 경회루는 연회를 하거나 사신을 접대할 때 그리고 기우제 등 국가행사에 사용하던 건물이었습니다.
현재 단일 건물로서 대한민국 현존 가장 큰 전통 목조 건축물인 경회로는 연못을 끼고 있어 자연과의 풍경이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경회로 뒤편으로는 왕실의 장례를 주관하던 태원전이 있습니다. 임진왜란 이전에는 없었던 이 건물은 1860년 경복궁 중건 당시에 처음 지어졌으나 일제에 의해 헐려 그 자리에 일제 관료들의 관사가 들어서게 되었고, 그 이후 군사정권 시절 군대가 주둔하게 되면서 외부인 출입이 불가능했었습니다. 하지만 1997년 복원을 시작하게 되어 2009년에 일반에 공개된 우여곡절이 많은 건물입니다. 태원전 옆에는 경복궁의 후원이라고 할 수 있는 향원전과 취향교가 나오게 되는데요. 얼마 전 복원을 마치고 대중에게 공개되어 뉴스에도 나온 향원정은 팔각지붕의 정자로 바닥에 온돌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정자입니다. 같이 복원된 취향교는 경복궁의 맨 뒤에 위치한 건천궁을 향하고 있는데요. 건천궁은 1873년 경복궁 중건이 끝난 뒤 고종이 흥선대원군 모르게 국고가 아닌 사비로 지은 궁 안의 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향원정은 건천궁의 후원 역할을 하는 곳이었는데요. 그래서 취향교는 강령전 방향이 아닌 건천궁 방향으로 난 것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건천궁 옆에 위치한 국립민속박물관까지 가보신다면 경복궁 투어는 마무리됩니다. 눈 내린 겨울의 향원정의 모습은 우리나라만이 가진 독특한 고궁 투어의 백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립민속박물관과 주차장 및 부대시설까지 겸비한 경복궁. 이번 겨울 경복궁 투어 한번 떠나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지금까지 조선의 천도 과정과 서울의 설계,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경복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